네, 지난 시간에 회계란 게 뭐다? 말이 꼬이네요. 회계란 게 뭐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의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즉 매일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매번 그렇게 분개를 하고 합쳐서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고 분개를 해서 합쳐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를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걸 분개장이라는 장표에다가 쌓아놔요. 이렇게 쭉 쌓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 때는 인성교육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분개를 다 합쳐 놓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일어났던 6개의 거래는 일어날 때마다 아까처럼 계속 합쳐서 업데이트를 해서 재무상태표를 변경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거래들, 분개들 다 합칩니다. 6개를. 그걸 분개장이라고 해요. 인성교육의 2019년 1월 분개장이겠죠. 자, 이 분개장을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1월이 다 끝나서 야, 이제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분개장에 모아놓은 그 기록들을 원장이라는 그 자산의 항목별로 자산이나 부채, 자본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별로 원장이라는 곳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로만 하면은 뭔 말인지 헷갈리시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옮기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옮겨놓은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기록된 내용을 싹 정리해요.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된 그 2019년 1월 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냅니다. 자, 요 세 과정을 거쳐요. 즉 분개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고 총계정 원장을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이게 실제 업데이트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아까 전에는 제가 인성교육이라는 아주 간단한 회사의 예를 들었으니까 6일 동안 6개의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쉽죠. 비교적 쉬워요. 근데 실제의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그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한 기간 동안에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냥 2019년 1월 1일자 재무상태표에서 그냥 그대로 둬요. 재무상태표는. 그리고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일어난 분개는 그냥 다 합쳐버려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번에 몰아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분개장, 총계정 원장, 재무상태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이제 회계순환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예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분개장.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 1월 20일, 25일, 30일 6개의 분개를 그냥 쫙 모아놨어요. 쫙 모아놨습니다. 그때 업데이트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았어요. 이거 분개장이에요. 인성교육의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분개를 모아놓은 분개장. 자, 그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옮깁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기초 재무상태표의 이기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용어는 뭐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1월 1일 시작하기 전의 맨 처음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그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어주는 건데 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보면 이 총계정 원장은 그 각 항목별, 자산의 각 항목, 부채와 자본의 각 항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쬐끄만한 또 미니 T 계정으로 다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있던 그 금액을 거기에 왼쪽에 있었던 건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건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 적은 겁니다. 즉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T 계정을 훅 하나로 합치면 이거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아까 그 6개를 훅 이렇게 확 합치면 이게 되고요. 이거를 자자자자 흩어내서 각 항목별로, 이거 이제 회계용어로는 계정이라고 하는데, 각 계정별로 쫙 흐트러뜨려서 좌우를 구분해서 표시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1월 1일자 기초 재무상태표를 항목별 미니 T 계정으로 촥 분리한 거예요. 촥 5개로. 그리고 이거를 촥 로봇 합치듯이 촥 합치면 아까 그 기초 재무 1월 1일자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이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기초 재무상태표를 쫙 항목별 미니 T 계정으로 옮겨 놓는 거.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분계장에 있었던 아까 그 위에 요 분계장에 있었던 요 각각의 일어난 항목들 있잖아요. 이거를 옮깁니다. 분계장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 매우 단순해요. 왼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요. 그냥 아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시스테매틱하게 그냥 아주 그냥 루틴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 보면 1월 5일자 왼쪽에 현금 150, 오른쪽에 은행 차입금 150이에요. 기억나시죠? 은행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차입한 거래였습니다.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 은행 차입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요 분계장에서 탁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보면 1월 5일 현금 아까 왼쪽에 150, 은행 차입금 오른쪽에 여기 1월 5일 150 이렇게 찢어서 넣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루틴한 작업입니다. 또 1월 10일자 왼쪽에 자동차 300 이거를 여기에 왼쪽에 자동차 300 1월 10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금 300이죠. 그러면은 여기 현금으로 와서 현금의 오른쪽에 300 이렇게 그 현금이라는 항목의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 1월 15일자 은행 차입금 왼쪽 100 그러면 여기에 은행 차입금 왼쪽 100 다시 가서 오른쪽에 투자 주식 100 그럼 뒤로 와서 여기에 투자 주식의 오른쪽에 100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계장에 있던 거를 좌우를 구분해서 총계정 원장의 좌우 항목별 좌우로 탁탁탁탁탁탁 꼽아넣는 거예요. 매우 테크니컬한 작업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자, 그게 분계장 2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다 옮겼어요. 1월 30일 것까지를 좌우 하면서 다다다닥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이 이기된 거에 차대변을 정리합니다. 차대변이면 좌변이 차변, 우변이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좌우를 합계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더하는 거예요. 현금을 보면 왼쪽이 400, 150, 70, 140 다 더하니까 760. 우측에 300하고 20. 그러니까 우측에 320 이런 식으로. 투자 주식은 좌측에 200, 우측에 합 200. 이렇게. 자동차는 좌측에 300, 우측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임차 보증금은 뭐 아무 변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250, 여기 250 온 거고요. 은행 차입금은 좌측이 100, 우측이 550. 좌측이 100, 우측이 550. 자본금은 변동 없었으니까 아마 그대로일 거고, 벌어서 늘어난 목,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좌측이 20, 우측이 110. 좌측이 20, 우측이 1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차대변 정리했어요. 이거를 기말 재무상태표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차대의 합변을 정리하면요. 이게 760이고 320이니까 좌측이 우측보다 얼마가 많죠? 440이 많죠. 그러면 좌측이 440이고 빼기 오고 좌우는 이
반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항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우측이 좌측이 많으니까 좌측으로 옮기면서 320을 빼주니까 현금은 440으로 정리가 되고요. 투자 시식은 좌우가 같으니까 제로죠. 그래서 제로로 정리가 되고요. 자동차는 300이니까 300 그대로. 임차보증금도 좌측이 250이니까 여기 요거죠. 250으로 가고요. 은행 차입금은 550, 100이니까 우측이 많죠. 우측으로 100을 옮겨서 빼면 450이네요. 예, 은행 차입금 4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450 뭐 그대로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벌어서 늘어난 뭐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이익잉여금은 우측이 많죠. 좌측을 이항해서 20을 빼주니까 90이 되겠죠. 110 빼기 20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1월 31일 날 1월이 끝났을 때 업데이트가 돼서 기말 재무상태표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마지막 거래가 일어났던 1월 30일 자 재무상태표를 한 재무상태표와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440, 0, 300, 250, 990, 450, 450, 90, 900. 자, 요것과 이렇게 한 달 거를 다 모아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서 합쳐서 합계내서 차액으로 딱 정리한 1월 30일자랑 똑같죠? 다르지 않죠? 같습니다. 즉 매일매일 업데이트한 것과 모아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한 거는 같아요. 자, 실제로는 회계에서 재무상태표의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합니다. 모아서 합니다. 자, 이 1월 31일자 재무상태표가 되면은요. 이제 2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간이 시작하죠. 업데이트를 끝냈으니까 2월이 시작되면 이 기말 재무상태표가 기초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자, 2월에 일어나는 모든 분계를 또 다 합쳐요. 그래서 2월 28일이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 2월 달에 모아놓은 분계장이 총계정원장으로 다다다다닥 이기가 되고 아까처럼 옮겨지고, 또 총계정원장에 있는 거를 좌우를 합계를 해서 차액이 많은 쪽으로 짜자자작 정리가 되면 2월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또 2월 28일에서 3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면 그 기말 2월 말일자 기말 재무상태표가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고, 그 기초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3월의 분계를 다 모아서 총계정원장으로 이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3월 말 기말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 말마다 한 번씩 기말 재무상태표가 업데이트되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계장으로 모아서 총계정원장으로 정리하고 좌우 합계를 정리하여 차대변 잔액을 정리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로 옮기면 재무상태표가 업데이트되고 기말 재무상태표가 그 다음 기간에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죠. 이걸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이게 회계예요. 실제로 회계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회계순환 과정을 통해서 회계가 돼요. 기말 재무상태표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해해야 할 회계란이라는 거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는 게 회계구나. 그리고 실제로 회계라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계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기간을 모아서 업데이트해 나아가는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회계에 대한 이해를 거의 마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겠죠. 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상하다.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 지금 재무상태표만 계속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재무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못지않게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계순환 과정, 회계의 원리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어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표는 지금 총계정 원장입니다. 아까 전에 회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한 번에 몰아서 한다 그랬죠. 분계장을 다 몰아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서 정리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요, 뭐가 좋냐 하면 이 총계정 원장 자체가 되게 유용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즉, 인성교육에 1월 한 달 동안에 인성교육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들, 우리가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데, 계정별로 증감 내역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죠? 인성교육이 1월 동안 현금은 760만큼 늘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0만 원 있었는데 360만큼 늘고 320만큼 줄었구나. 투자 주식은 200 상쇄돼서 없어졌구나. 자동차는 올해 기간 중에 300만큼 늘었구나. 임차 보증금은 그대로 250만큼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각 계정별로 재산 상태의 변동의 내역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총계정 원장이 주는 유용한 정보예요. 물론 총계정 원장은 기말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테크니컬리 거쳐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다 모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모아진 이 총계정 원장은 이런 유용한 정보를 줘요. 이 한 기간 동안에 회계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그러니까 한 번에 회계 순환 과정이 도는 시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즉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단위 기간이에요. period예요. 그걸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기간 동안 인성교육의 경우 1월이죠. 2019년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증감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이 주는 유용한 정보예요. 자, 여기 보면 현금부터 벌어서 늘어난 목, 이제는 뭐 회계용어로 조금씩 바꿀게요. 이익잉여금. 현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의 변동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성교육의 CEO라면, 아니면 인성교육의 주주라면,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뭐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인성교육이 1월 1일 한 달 동안, 1월 1일이 아니죠. 1월 한 달 동안, 2019년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각각 항목별로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항목 중에 뭐에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물어보니까 싱거운데 벌어서 늘어나는 것이 이익잉여금이죠. 왜냐하면 이게 번 거잖아요. 야, 인성교육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도대체 1월 한 달 동안 내 몫이 얼마나 증가했어? 내 몫이 얼마나 증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벌어서 늘어난 몫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 인성교육의 CEO 내지는 하여튼 이해관계자가 저 벌어서 늘어난 목, 즉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벌어서 늘어난 목 20, 110이었죠. 이 총계정 원장에서 띄워온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한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별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익잉여금, 벌어서 늘어난 목, 이익잉여금의 한 회계 기간 동안의 변동 내역, 총계정 원장상에 있는 변동 내역을 자세하게 표시한 표입니다. 그 이외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맨 처음에 회계학에서 손익계산서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자세하게 좀 표시해라 했을 때 맨 처음 나온 구분이 이겁니다. 늘어난 건 수익이라고 하고 줄어든 건 비용이라고 하자. 요 구분만 있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브레이크 다운 합니다. 이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자, 수익을 둘로 나눠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또 비용도 둘로 나눕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법인세 비용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둘로 나눕니다. 이게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수익도 나누고 비용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이 뭔데요? 이 의문이 생기죠. 영업과 영업 외니까 영업이 뭐길래 그걸 기준으로 나누느냐? 영업이란 이 회사의 목적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사업.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쓰는 영업이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영업은 보통 판매죠. 영업사원 그러면 판매사원이잖아요. 어디 갖다 파는 사원을 영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회계에서는 영업이란 이 회사의 목적 사업이에요. 즉 인성교육은 이 인성교육을 설립할 때 뭘 하면서 이 회사가 돈을 벌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바로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이 이 회사의 영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교육사업 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이란 말이 방금 나왔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영업, 목적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늘어난 자기 자본이 늘어난 벌어서 늘어난 몫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목적 사업 이외, 교육 사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늘어난 자기 지분의 증가분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 이제 줄어든 게 비용인데요. 이익여금의 감소분이 비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위해서,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나의 이익여금이 감소한 거를 영업비용이라고 하고요. 목적 사업 이외에서 감소한, 그것 때문에 감소한 나의 이익여금, 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분을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이제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거는 국세청이라는 제3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국가라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영업 외를 떠나서 이 회사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죠. 세금을 걷어감으로 인해서 줄어든 이익여금을 이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돈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돈을 내면서 내 몫이 줄어들죠. 마치 누구한테 급여를 주거나 아까처럼 회식을 해서 돈을 쓰거나 하는 것처럼 현금이 나가면서 내 몫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줄어든 것은 법인세를 내므로써, 세금을 내므로써 줄어든 것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하죠. 영업 비용을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개로 브레이크다운을 추가로 해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냐면, 회사의 영업, 즉 목적 사업을 기능별로 나눠서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원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 관리비로 구분을 한 거예요. 회사의 펑션은요, 목적 사업을 위한 펑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통 구매, 생산, 판매, 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펑션이 그래요. 구매, 생산, 판매, 관리. 회사에 존재하는 각종 부서들을 보면요, 이 중에 하나의 펑션을 담당하고 있죠. 보통 구매부가 있고요, 생산부, 만드는 생산부 같은 게 있죠. 이게 공장 이런 것들이 생산부죠. 판매부, 또는 영업부, 마케팅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그 다음에 관리부, 경영관리, 경영기획, 경영전략, 이런 다 관리부죠. 이 네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회사들이. 근데 이 중에서, 이런 기능들 중에서 구매와 생산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 즉 구매와 생산 활동을 위해서 그 회계기간 동안 줄어든 이익여금, 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분, 이익여금의 감소분을 구매 생산을 위해서 나온 거를, 그거를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이 위에 판관비는 판매와 관리라는 기능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모된, 그러니까 줄어든 이익여금, 줄어든 이익여금 감소분, 그걸 판관비라고, 줄여서 판관비 그럽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위에 브레이크다운의 구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해졌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 인성교육의 실제 이익여금의 증가분과 감소분, 즉 수익과 비용을
방금 얘기했던 카테고리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이 110 중에 아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강의 수익으로 70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강의료라는 게 이 인성교육이라는 회사의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70만큼이 영업수익에 해당합니다. 영업수익을 회계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매출액이라고도 해요. 매출액은 영업수익 이퀄 똑같은 뜻입니다. 반면에 40은 그 주식 팔아서 나온 거잖아요. 100원짜리 100만 원짜리 주식을 140만 원에 팔아서 나온 이익영업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비용 중에 급여 지급한 게 20만 원이죠. 그거는 급여 이런 교육 사업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급여가 나갔는데 교육 사업은 구매나 생산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업종별로 이 네 가지 기능이 모두 있는 회사가 있고요.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일부만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개가 다 있고요. 원재료를 사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유통업, 뭐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업은 생산이 없어요. 구매해서 바로 판매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사업 같은 서비스업은 구매랑 생산이 없어요. 바로 그냥 왜냐면 지식을 파는 거니까 판매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판관비죠. 교육업체니까 매출원가, 구매 생산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판매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즉 판매와 관리 펑션을 위해서 그 감소된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죠? 요렇게. 자, 요게 손익계산서예요.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잉여금의 증감분을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해서 표시한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통 손익계산서, 방금 전에 말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흔히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나온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T 계정으로 해서 좌우로 구분해서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히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방금 말한 요 T 계정에서 좌우를 와리가리 하면서 부분함을 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영업수익,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먼저 매출원가를 먼저 빼요. 그래서 이걸 부분계를 내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판관비를 차감해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부분계를 내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뺐으니까 순수하게 영업, 즉 이 회사의 목적 사업에서 이 회사가 얻은 이익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영업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즉 목적 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원래는 이제 이게 회사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놈이 또 나타나죠. 바로 국세청이 나타나서 이제 싹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마저 차감하면 그게 이제 정말로 요게 딱 우리 회사가 남긴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다. 단기 회계 기간 동안에 얻은 순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즉 단기 순이익의 뜻이 뭔지인 줄 알겠죠? 단기 순이익이 단기 중에 늘어난 이익이익이에요. 단기 중에 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분이에요. 벌어서 늘어난 몫, 즉 이익이익금의 당 회계 기간 중에 증가분, 네트 금액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인성교육의 경우에는 두 개의 네팅 금액 90이죠. 90이 요 단기 순이익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아까 그 총계정 원장상에서 이 네팅 금액, 이 네팅 해갖고 재무상태표로 마지막에 가잖아요. 업데이트. 벌어서 늘어난 목 이익잉여금의 순증가분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단기 순이익 이외에도 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줄여서 세전이익 그러는데 세전이익 이런 부분계의 이익 개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로 가는 마지막으로 가는 그 이익잉여금 증가분, 순 증가분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요 손익계산서 양식은 아까 말한 요 총계정 원장 좌우를 브레이크다운해서 표시한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부분계를 낸 거고요. 뭐 다른 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끝. 진짜 끝. 여러분 이제 다 알았어요. 아,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회계구나. 과정 절차는 회계순환 과정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 변동분을 모아놓는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이익이익금의 증감분을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나타낸 표가 손익계산서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계를 이제 거의 90%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계 순환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는 그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회계학자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회계 순환 과정을 다 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뭡니까 이익이익금 총계정 원장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그것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그것보다 그냥 아예 이 회계순환 과정 중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안에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분계장이 이렇게 있어요. 분계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벌어서 늘어난 뭐 아까 말한 이익이익금에 해당하는 그 분계가 있죠. 그거를 여기에 쓸 때부터 아예 그 벌어서 늘어난 몫인데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갔을 때의 영업수익이냐 영업외수익이냐 뭐 영업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이냐라는 게 적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여기다가 아예 쓰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에 그냥 이익이익금 벌어서 늘어나면 이익이익금이라고 쓰고 나중에 총계정 원장을 모아서 그거를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이게 분계를 할 때부터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냐 또 영업에서 발생한 비용이냐 뭐 그걸 위해서 써야진 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브레이크다운 항목을 아예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요. 쓰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익이익금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따로 모아서 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먼저 만들고 요 네팅금액 당기순이익 90을 이익이익금 그냥 원장으로 요 금액만 딱 보내는 겁니다. 요렇게. 아까 총계정 원장 우리가 만들었을 때 아까 전에 원래대로 만들자면 총계정 원장이 이랬었죠. 딴 거 다 똑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때는 그냥 분계장에 그냥 다 이익이익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다 이익이익금 벌어서 늘어난 몫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먼저 만든 다음에 요 네트 금액만 일로 탁 옮기니까 이것만 오는 거예요. 이것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순액을 보면 똑같죠. 그죠? 아까 전에 그렇게 모아놔서 네팅친 금액이나 다 미리 다 계산해서 90만 딱 왔나 결과는 같아요. 이걸 갖고 재무상태 차대변을 정리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로 정리한 거나 그죠? 이거 다 해놓고 요거 벌어서 늘어난 목 90을 자세히 브레이크다운 한 거나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냥 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분계해서 총계정 원장 해놓고 기말재무상태표 해놓은 다음에 요거 브레이크다운 하는 것보다 이 과정 중에 그냥 분계해서 총계정 원장으로 가는 중에 이익이익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 네트 금액만 총계정 원장으로 보내도 결과는 같다예요. 똑같잖아요. 아까 전에 그냥 손익계산서 먼저 하지 않고 했던 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다 완성이 돼서 그냥 탁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간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순환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이익이익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만들고 그 결과 순액을 총계정 원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계순환 과정 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그 과정 중에 다 완성되게끔 이렇게만 바꿔놨으면 아주 단순한 아주 기교죠. 뭐. 그렇게 하여 이 재무상태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회계순환 과정이에요. 정말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회계의 원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배우다가 아마 맨 첫 부분에 위기를 맞이한다면 사실 여기였을 거예요.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손익계산서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서 회계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즉 여기 볼게요. 이 분계가 쭉 있는데 보통 회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분계하는 것까지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이걸 갖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제 그 많은 회계 교과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분계 중에는 대차대조표 항목, 대차대표는 옛날 용어입니다. 재무상태표 개정과 손익계산서 개정이 있다. 그래서 분계를 하고 총계정,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마지막 회계순환 과정에서 총계정 원장을 만들 적에 재무상태표 항목은 재무상태표로 가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로 이동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설명을 듣고 들으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대강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게 헷갈립니다. 즉, 분계가 분명히 좌우가 같다고 해서 대차 평균으로 쭉 왔는데 갑자기 하나는 재무상태표로 가고 하나는 손익계산서로 별도의 표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은 한 놈만 절로 가니까 재무상태표가 대차가 깨져버리잖아요. 그쵸? 방금 전에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소위 손익계산서 항목이 없어요. 다 재무상태표 항목들이 좌우 똑같게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가 좌우가 계속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1월 20일, 25일, 30일자에는 소위 손익계산서 항목이라는 놈들이 나오면서 이놈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버리니까 여기서 재무상태표가 좌우가 삐그덕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헤매기 시작해요. 와, 이게 뭐지? 왜 좌우가 안 맞지? 뭐지? 이러면서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면서 회계를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회계는 재무상태표로 시작했고 재무상태표로 끝나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항목 뭐 무슨 용어로 써도 좋겠습니다는 없어요. 분계 좌우 중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소위 회계책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란 재무상태표 중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아닌 원래대로 형태로 돌아간다면 다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갔었을 애들이에요. 이익잉여금으로 모아져서 거기서 브레이크다운 되었었을 애들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미리 계산을 해서 다 끝내서 맨 순액만 갖다 던져준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랑 맞닿이 개길 수가 없어요.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재무상태표가 시작과 끝이고요. 손익계산서는 그 과정 중에 나온 총계정 원장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꽉 잡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회계 원리의 초기 단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계 원리 교과서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계란 무엇인가를 공부했어요. 회계는 어떤 경제적 실체의 재무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재무 상태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분계장에 모아서 총계정 원장으로 이기하여 옮겨서 그거를 정리하여 기말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단 그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 벌어서 늘어난 목,
이익이여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띄어서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 즉 손익계산서는 이익이여금의 변동을 자세하게 나타낸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계의 시작과 끝은 재무상태표로 시작하여 재무상태표로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